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수.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박수를 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신도 받을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박수를. 그러나 자기 자신한테 박수를 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빛나는 인생을 위해서 큰 박수를.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 그 카톡에 지금 있으니까 열어보시면 되고요. 안 열리면 한컴 오피스를 누르시면 그쪽 다운을 받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화면에 볼 수 있으니까 카톡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카톡에 제 강의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눌러서 들어오시면 제 강의 자료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출발하는 거가 예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를 잘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들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정강독회 20회 그 다음에 책은 진짜 많이 냈습니다. 한 40권 정도를 냈고 제 단독으로 낸 것만 한 30권 되고 공조까지 한 거 하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공한 책도 많고 저 나름대로는 이 글 쓰는 운동에 한 30년 바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어떤 기회에 의해서 글쓰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제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 조금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양반 중에 나태주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풀꽃. 가만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 양반한테 뭐가 그렇게 이쁘고 뭐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했냐 했더니만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반대야.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 하시고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직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은 그놈들이 하도 믿고 말을 안 들어서 그거를 믿게 볼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가만히 애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 이렇게 토라지고 뛰지 말라는데 뛰고 그러면 그때 또 이야기하면 그것도 나쁜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 잘하는 애들한테. 그래서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사랑스러운 면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 한 30년 인연이 있는 분인데 이 양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정취함이라고 산청에 가면 정취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수완스님이라는 분이 거기 주지스님인데 그 양반이 이제 초대를 해서 저희 문인들이 몇 명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시집 젊었을 때예요. 그분이 40대였고 제가 30대였습니다. 시집을 이제 다 돌려주는데 시집을 이렇게 딱 펴보니까 시집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력에입니다. 이력에 이렇게 적혀 있는 여자에게 차인 날 몇 년 몇 월 며칠. 여러분들이라면 적을 수 있겠어요? 남자한테 차인 날, 첫 여자한테 차인 날 적을 수 있겠어요? 이력사항에 여자에게 차인다를 그래가지고 아주 몇 년 몇 월 며칠 그대로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럼 왜 적으셨어요? 그랬더니만 나는 첫 여자한테 차여서 시인이 되었고 두 번째 여자한테 선택받아서 남편이 되었다고. 진짜 그분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분하고의 인생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종종 이야기를 재밌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잘 때, 그때 젊었을 때니까 잘 때 침대에서 이제 같이 자잖아요. 부부가 같이 자면 자다가 보면 나는 구석에서 아주 칼잠으로 떨어질 듯 말 듯 자 그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주무세요? 그랬더니만 그 아내가 말이야 아내죠. 아내가 팔을 벌리고 대자로 자면 나는 쫓겨가지고 구석에서 겨우 자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 세월이 이제 좀 지나서 몇 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요새는 말이야 내가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서 자잖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나태주 시인님 만나면 여쭤보면 그대로일 거예요. 그분은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작년에 그분하고 이제 가끔씩 보는데 친한 사이도 아니고 안 친한 사이도 아니에요. 참 애매한 사이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에서 나태주 풀꽃문학관을 제가 몇 번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작년입니다. 작년 말에 그분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이 양반이 시집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책을 그렇게 많이 줘요. 보통 3-4권씩을 막 사인해가지고 주고 그러는데 그때도 한 권을 이렇게 주는데 그걸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내는 지금 자기 방에서 코를 골면서 자고 나는 지금 책을 보면서 아내의 콧소리를 듣고 있다. 근데 아내의 콧소리를 듣는 거가 이제 얼마 남은 것 같지 않다. 야, 어때요 여러분들? 찡하더라고요 제가. 야, 부부 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좋은데요? 첫 여자한테 차여서 시인이 되었고 두 번째 여자한테 차여서 저쪽에 선택받아서 남편이 되었는데 그 끌어안고 살다가 결국은 각방을 쓰는 처지까지 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고민했습니다. 진짜 이 자리는 너무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자리였고 또 그렇기도 해요. 제가 강의를 참 많이 했는데 제 인생 첫 강의가 대통령이 나오는 자리였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어느 순간에 책을 떡 써서 그게 베스트셀러로 되고 막 난리가 나니까 부르는 데가 달라지는 거예요. 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나갔는데 이 얘기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처음 들을 거예요. 누구한테도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 인생의 첫 강의가 대한민국 경영대상 오프닝 스피치예요. 개연설을 대통령이 시상하는 자리에 제가 개연설을 그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간 자리가 첫 강의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해외 통상부에서 주최하는 외국에 있는 대사들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강의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인생이 어느 순간 어느 변곡점을 맞으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다만 준비를 내가 해놓고 있느냐 안 준비해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한국학에서는 그래도 책을 많이 냈습니다. 그쪽 책을. 그래서 대부분 강의가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자리는 그 자리에 그거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낸 책 중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인문형 인간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인문형 인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의 우리 몸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얼마 전에 냈던 두발로 박사라는 꼬마 철학자 두발로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의 웃음이라는 책에서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같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편하게 시도 읽고 그럴 텐데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다 보고 계시진 않죠. 그래 제가 그 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고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첫 출발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저뿐이 아니라 누구나 그 깊은 성찰과 사유의 세계를 들어가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운명인간입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이런 걸 느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가는 존재 방법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은 안타깝게도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먹을 때 존재합니다. 죽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먹어야지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제가 느끼는 순간 생은 가볍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진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산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40이 넘으면서 우산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생각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하니까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니까
비웃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분명히 저 나름대로의 철학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리산을 올라갈 때, 지리산을 그때 여행을 할 때인데 지리산을 쭉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가을비가 와서 아주 추웠습니다. 그 추운 날에 까치들이 쫙 앉아 있는데 비를 그대로 다 맞고 있었습니다. 야, 저들은 그렇게 맞고 있구나. 그럼 모든 생명들이 다 비를 맞고 사는구나. 근데 우리는 왜 비를 피하지? 내 차 속에서 숨어 있지 않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 이후로 제가 우산을 버리고 차를 사도 경적을 한번 누르지 않고 폐차를 시킵니다. 저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는데 그런 고집이 생기는 이유의 핵심은 진짜 생명은 생명을 잡아먹고 사는데 그 얼마나 땡옥하고 남의 생명 잡아먹는데 내 생존 방법이 그걸 그렇게 가볍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자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모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별에선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큰 걸 얻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어느 별에선가 그랬다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살아서 상품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구여행 티켓입니다. 우리는 지구여행 티켓을 가지고 지구라는 곳에 어머니를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생명, 위대한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의미 있게 찾아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태어날 때 우리가 갈 길을 다 받고 태어났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제 말은 전혀 제 말의 대부분이 틀리지만 요거는 어쩌면 한 3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럼 어떻게 길을 알려줬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손금에 있고 족상에 손금에 있고 족상에 있고 관상에 있고 태어난 날짜에 있고 우리 그 정보로 가면 또 다 맞춰주는 거가 있습니다. 그냥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길은 다 내 손 안에 있고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연구했던 것이 인문형 인간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제 시집을 냈을 때 전 시집을 7권을 냈는데 방송도 많이 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 방송을 타서 알려지기도 했지만 어떤 건 방송을 탔는데 남의 글이 되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이 제가 처음으로 시집에 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도 많이 탔어요. 신광철 시인의 글 중에 오늘은 인생의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이다. 근데 요즘에는 이건 많이 떠들고 붙어 있는데 제 이름만 쏙 빠져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황안나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 이분이 65세 때 처음으로 도보 여행가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나이가 어때서 아시죠? 노래로는 잘하는데 책은 안 사보셔서 못 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책을 처음으로 내신 분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그 책이 나오고 2년 후에 오승근 씨가 노래로 만들어서 히트를 쳤죠. 그 도보 여행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65세 때 처음으로 집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리산 종주를 혼자서 하겠다고 여기 친구들이랑 하겠다고 그러고 나와서 지리산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남도로 갑니다. 땅끝 마을로 갑니다. 땅끝 마을이라는 그 주는 의미가 또 그 자체에 품어져 있는 느낌이 아주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땅끝 마을로 가서 지리산을 걷지 않고 고성까지 국토 종주를 해서 혼자 걷습니다. 40일 생각을 하고 걷다가 3일째 되는 날 자기가 집에 돌아가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남편하고 약속이 있고 가족하고도 약속이 있어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국토종단이 목표입니다. 강원도 고성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전화를 남편한테 겁니다. 남편한테 걸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지리산 종주를 친구들하고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는 저 혼자서 땅끝 마을에서부터 해남 땅끝 마을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혼자 걸어서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남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남편이 3살 더 많으신 분인데 충격을 받아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당신이 그런 고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집을 나가서 뭐 거기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그걸 40일 동안 혼자 걷겠다는 거. 고행이잖아.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한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나이가 이제 65살인데 남들이 다 접을 나이에 나는 무언가 집에만 있어서 안타까워서 출발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65세 때 나와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걸어서 남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분이 인천 사시는데 인천에서 차를 타고 오고 이 황한나 선생님은 걸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국토에서 큰 길에서 대로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이분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 남편이 밉고 그렇잖아요. 아니 너무 잘 살아도 방 따로 쓰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안 힘들으시다 이거죠. 사랑해도 방 따로 써요. 아니면 침대를 따로 쓰거나. 이것이 정상적인 젊은 분들 안 계시죠? 난 떨어져 전부 사는데. 아직 꼭 붙어서 주무시는 분도 있겠죠. 대부분이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사랑은 사랑이고 사랑이 우정이 되죠. 그렇죠? 연인이 친구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애증이 많이 엇갈려서 믿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던 그 남편이 길거리에서 국토종단에서 올라가고 남편이 내려와서 길에서 만났을 때는 그 뭔지 모르는 가슴에서 끌어오르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애증이 엇갈리는 그 끌어오르더라고요. 그 둘이서 서로 보는 순간 눈물부터 쫙 흘러들어요.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다. 그리고 나서 울다가 지쳐서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해요. 그게 부부인 것 같아요. 밉기도 하면서도 고맙기도 한 그 사이가. 그러면서 이분은 남편은 다시 돌아가고 이분은 국토종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을 하고 2년 후 67세가 됐을 때 이분은 다시 우리나라 해완선을 돕니다. 무려 4개월 동안 혼자 돕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걷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일이지만 그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4개월 동안 집을 나가겠다는데 인정해 주실 분, 인정해 주실 분 손을 안 했어요. 얼른 나가라고. 인정. 아예 나가라고. 4개월 동안 여행을 하도록 용납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또 걷는 분도 대단합니다. 4개월 동안 신발을, 우리가 신발 두꺼운 거 신잖아요, 걸을 때. 그 신발을 3번을 다 떨어뜨려서 바닥이 보일 때까지 신어서 버린 거가 3켤레. 그리고 걷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카톡,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도 오래돼서 이게 정확한 게 아닌데, 신 선생, 저한테 선생님이라는데 저보다는 나이는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지리산을 종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리산 간다고 해남으로 갔었죠. 저는 지리산을 지금 종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저 자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17번째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나서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지리산 종주가 끝나면 인도의 라다크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도시가 라다크의 험하고 인도의 라다크로 걷기 위해서 다시 떠납니다. 그분 나이가 78살 되었습니다. 여기 78살 넘으신 분, 저밖에 없나요? 저밖에 없나요, 진짜? 진짜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78에 인도의 라다크로 다시 걷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우리 나이 지금 많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 나이라는 점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느 모임에 있는데 그 모임에서 평균 나이가 72살이에요. 제가 막내입니다. 제가 막내처럼 보이는 데 갔다는 것도 특별한데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책을 한 권 내는 거가 목표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현대 퇴직임원들, 퇴직이 나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삼성의 퇴직 임원들, 제가 두 곳에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최강권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진짜로 우리가 태어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걸 몸으로, 마음으로 사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의 생긴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독특한 존재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변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기다랗게 생겼습니다. 기다랗게 생긴 동물이 서서 가는 동물은 없습니다. 저만의 생각입니까? 사람이 기다랗게 생겼습니다. 근데 서서 띠뚱띠뚱 걸어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멋지게 걷는 거지만 다른 동물이 봤을 땐 되게 웃기는 동물입니다. 서서 뚱뚱뚱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긴 것들은 옆으로 갑니다. 근데 다 세워서 인간의 직립은 놀라운 성찰과 인간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줬지만 그 자체에 생긴 모습은 아주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가만히 보면 가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분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죠? 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서는 구조가 우리는 결국은 넘어지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넘어지는 연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절로 넘어집니다. 저절로 인생이 실패를 하고 저절로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딱 한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일어서는 것만 배우면 됩니다. 일어서는 것만 배우면 우리는 큰 것을 그것만으로도 성취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희망, 행복이 정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 정상이면 이별이 정상이고 행복이 정상이면 불행도 정상입니다. 도전이 정상이면 고난도 정상입니다. 실패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것 한쪽 편향으로 기울어져 있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어렵게 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희망, 사랑, 행복, 웃음 이것이 정상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만나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좌절할 수도 있고 좌절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고난도 자연스러운 거고 이별도 자연스러운 거고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내 몸에 체화시켜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사람의 걸을 때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걸을 때 보면 한 손이 앞으로 나가면 한 손이 뒤로 갑니다. 한 발이 앞으로 나가면 발은 뒤에 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앞을 향해서 가지만 두 팔과 두 손은 엇갈립니다. 인생은 엇갈리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우리는 한쪽 편향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힘이 들었다고 그러면 그 힘든 것 때문에 또 고맙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오늘 또 다 끝나고 나서 헤어질 때 섭섭하지만 다시 전화로 연결할 수 있으면 다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쪽 평양을 가지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두 개를 같이 가진 것을 자연스럽고 내 인생의 진짜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우리는 종종 이런 걸 느껴봅니다. 저는 제가 사람을 연구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를 지적을 할 때 어떻게 지적을 하죠? 이렇게 지적합니다. 요 모양 그대로 지적을 합니다. 지적질이라고 합니다. 이 지적을 할 때 가만히 보면 한 손가락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세 손가락이 외칩니다. 한 손가락은 강하게 지적을 할 때 세 손가락은 그러지 말라고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상징적인 엄지손가락은 대표적인데 이 대표적인 손가락은 남 지적할 때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디도 안 바라보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 돌아보고 남의 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적으로 크는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애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 지적하면 애가 주눅이 들어서 특히 남자 같은 남자들은 강한 아버지를 만나면
자식은 이 탈선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가 강하면 자식은 그 중에서 딸은 덜하지만 아들은 진짜 거짓말부터 배웁니다. 뭐라고 지적을 하거나 잘못을 얘기하면 숨기는 것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숨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진실만으로 큰다, 진실만으로 유지된다, 노입니다. 사람은 정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의롭고 싶은 존재. 그래서 남의 지적을 당하면 아주 주눅이 들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제가 시간 이렇게 딱 보면서 이제 반 했습니다. 지루하세요? 아니요. 재밌으세요? 네.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요. 네, 박수를 저한테 친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박수를 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나한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얘기도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거짓말이 과연 나쁜 것이냐?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존재를 상당히 사회적으로 배격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보시면 거짓말로 사회가 유지가 되고 거짓말로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아니라고요. 거짓말의 정의가 뭐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할 때 내 마음속에 가진 것과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말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누굴 만났을 때 오늘 반갑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미운 사람도 있죠. 세상 살면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가 끔찍히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도 미워져서 각방을 쓰는데 뭐 사회생활하면서 당연히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났을 때 야, 어떻게 너 그따구로 생겼냐? 인사를 하면서 더럽게 생기셨습니다. 오늘 진짜 재수 없습니다. 이게 속마음이잖아요. 그죠? 아니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헤어질 때 어떻게 하죠?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가잖아요. 가다가 좀 꼬꾸라잖아요.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싸움 나고 전쟁. 세상을 유지해 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에 의해서 더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이 틀리다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남편하고 바로 한바탕 할 겁니다. 남성분들은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어떻게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만 처박혀 있었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그 진실을. 그 순간 쫓겨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복 받으시고. 우리 조금 이제 딱딱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난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남자와 여자는 92%가 다르다. 그럼 8%가 같아서 인간의 동질성 빼놓고 8%가 같아서 사는데 그러면 왜 다른 존재인데 살까?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그 힘든 존재하고 사는 것을 선택을 했을까요? 92%가 다르면 너무나 다른 존재인데 여자들끼리 살면 편하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느끼실 겁니다. 남자도 남자들끼리 만나면 편합니다. 대신 긴장감은 없어요. 긴장감은 욕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못 믿습니다. 왜 못 믿을까요? 아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유전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못 믿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럼 제가 아주 쉬운 얘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전철을 타고 갈 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벌리고 앉습니다. 여자들은 오므리고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은 아닙니다. 여자는 오므리고
남자는 벌리고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섹스에 반대자세. 나는 지금 섹스할 의사가 없고 예의를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내보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왜 여자를 못 믿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생명체에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생명체가 공통현상이 있습니다. 아주 의가 좋은 앵무새는 앵무새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람둥이 새들입니다. 앵무새는 진짜 그래요. 근데 해파람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평생을 붙어 삽니다. 붙어 사는데 놀랍게도 유전자 조사를 해보면 30%는 자기 짝이 아닌 새끼를 낳습니다. 알을 낳습니다. 진짜. 사람도 평균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보통 자기 짝이 있어도 30%는 남의 자식을 낳는다. 근데 남자는 어떤 점이 있냐면 여자를 만나면 내 자식을 안 낳을 가능성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바람을 피려고 해요. 아닌 짝을 이게 조심스러운데 시작을 했으니까 아주 짧게 들으셨습니다. 이 얘기 괜히 끄는 것 같아요. 그럼 여자는 어떠냐면 여자가 진짜 조심스러워서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예? 재밌는데 괜찮아요? 그건 제가 술자리에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술 사겠습니다. 술 사면서 말씀 주시고요. 여기 잘못하면 혼날 것 같아서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지가 많은 생각을 드는데 예의에 맞는 것만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짐진 거가 무겁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짐진 거가 진짜 인생에서 무겁습니다. 자식도 짐이고 아내도 짐이고 남편도 짐이고 그 다음에 늙으신 부모님도 내게는 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짐진 무게만큼이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 행복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짐을 벗어버리는 순간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짐진 시부모님, 친정부모님에 대해서 짐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내가 계속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돼 있다면 그것도 짐이지만 그것만큼 큰 행복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짐진만큼이 살아가는 힘이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디선가 일을 하고 나서 지금은 그런 세상이 다 지났지만 쌀과 곡식을 받아서 지게에다 지고 올 때 그 남자의 심정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가족들이 먹을 것이 있대. 결국 이것도 짐이고 자식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내가 해결해주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 동질성을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집안에 있는 가족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짐이면서 우리한테는 행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옥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스승이 없이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전 인생에 스승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될 때도 누구한테 배워보지도 못하고 시를 3군데 냈는데 2군데서 등단이 됐고 그것도 우연인 겁니다. 재수가 좋아서 됐을 수도 있고 됐는데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제가 한국학에 들어가게 된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을 한 권 내주세요. 저한테 그러더니 출판사 사장이.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써드릴까요? 그랬더니만 한옥 책을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한옥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한옥 책 써달라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한옥을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만 그래도 괜찮아요. 몰라도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양반이었고 제가 인문학을 하는 거를 알고 있는 분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저한테 책을 써달라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만 그래도 써주세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그냥 몰라도 써달라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여러분들은 화 안 나겠습니까? 놀리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써드리고 싶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아는 것만큼만 써주세요.
그렇게 써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옥에 대해서 한옥을 짓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한옥을 한국인의 정신으로 우리의 전통 정신으로 한옥을 설명한 책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전 충격받았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 한옥 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합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뭐가 맞다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고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하고 차이를 전혀 두지 않는 독특한 성격도 있습니다. 저는 밑에 분들한테 더 잘해야 되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서비스를 잘하지만 사장들한테는 서비스 잘 안 해요. 제가 아주 그것도 나쁜 버릇입니다. 여러분들 저 잘 보면 인생 망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다 잊어버렸어요. 뭔 얘기했죠? 한옥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네가 얘기하다 잊어버리면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다 그랬더니만 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통 정신과 우리 한국인의 정신으로 다 쓴 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옥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옥 마을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35개가 좀 넘습니다. 그 중에 27개를 뽑아서 그걸 책으로 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도전해보래요.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인생은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기 여러분들이 입학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입학하셨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게 되고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옥책을 제가 쓰기 위해서 한옥을 모르니까 한옥 마을을 조사해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한옥 분야에서 대박이 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렇게 잘 팔릴 줄 진짜 몰랐는데 너무나 잘 팔렸고 물론 한옥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팔리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옥을 전수 조사를 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120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7개인가 그럴 겁니다. 127개의 한옥을 뽑아서 그것을 소개만 한 겁니다. 한옥은 이 한옥은 이 한옥의 특징별로 다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우수 교양 도서로 뽑히고 전 세계에 나가는 도서로 뽑힙니다. 뭐냐면 대사관 비치 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온도로 처음 박수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해서 내게 된 게 5권을 내게 진짜로 지금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배워보지 않고 글 써서 지금 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 직원들도 가르치고 삼성 직원들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미쳐서 뭐 하나에 빠지면 전 된다고 저는 썼습니다. 하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진짜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얼굴을 보면 우리의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건 있습니다. 저는 말하는 걸 배우는데 2년이면 됩니다. 조금 늦으면 한 3, 4년 걸립니다. 듣는 걸 배우는데 60년이 걸립니다. 아닙니까? 듣는 걸 배우는데 이순이라고 해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듣는 것도 순해진다고 얘기해요. 듣는 게 순해진다는 거는 듣는 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들으면 2가지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일차적인 것.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내 마음이 끌리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느꼈던 거가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쓰게 됐는데 그것도 출판사에서 창업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창업에 대한 책을 써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저한테 반려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징기스칸을 쭉 밑에 적고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얘기 3분의 2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적었고 3분의 2는 창업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걸 줬더니 거기서 다시 반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달랍니다. 자기들이 창업에 대한 걸 써달라는데 창업은 빼고 징기스칸 얘기만 써주세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요청이 와서 제가 징기스칸을 조사하는데 징기스칸의 위대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징기스칸의 위대한 점을 찾아야 책을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쓰고자 하는 논점이 있어야 되고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주제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쭉 조사를 합니다. 근데 징기스칸의 놀라운 점은 문자도 몰랐어요. 손자대에 가서 쿠빌라이 때에 가서 겨우 문자를 알게 됩니다. 자식들도 문자를 몰라요. 문자를 모르고 무식한 데다가 힘이 셌느냐, 동생이랑 싸우면 졌다고 나옵니다. 활을 잘 썼느냐, 어디에도 활을 잘 썼다는 얘기 없고 말을 잘 탔다는 얘기도 없고 언변이 뛰어나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이 징기스칸의 놀라운 점은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세계를 정복자, 그러면 우리는 나폴레옹을 생각합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붉은 망토를 진 나폴레옹이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점령한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점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입니다. 뜻밖이 싫고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점령한 면적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점령한 사람이 알렉산더. 다 유럽 사람들. 이들에 의해서 세계의 정복은 다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역사가 왜곡됐다는 것을 너무나 저는 공부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와 알렉산더가 점령한 면적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점령한 것이 무식하고 야만이다 그러는 징기스칸. 근데 이 세 사람, 나폴레옹과 히틀러와 알렉산더는 자기가 점령한 면적을 한 번도 통치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나폴레옹은 유배당해서 도망 나갔다 또 잡혀서 어려움을 당해서 죽습니다. 히틀러는 전쟁 중에 사망합니다. 알렉산더는 인도 북부까지 점령하고 돌아가다 지금 중동 지방에서 31살에 사망합니다. 나폴레옹은 그 야만인이었던 그 나폴레옹은 무려 통치를 150년 동안 징기스칸은 할렐루야 반성해서 우리 어머님이 실수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오늘도 실수. 좋아요. 인간미 느껴져요? 아유 감사합니다. 징기스칸은 150년 통치를, 그것도 평화 통치라면서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단일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 시대의 문명권의 대부분이 다 점령당했어요. 중요한 건 도전한 겁니다. 그 사람이 똑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핵심은 뭐였느냐? 징기스칸을 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찾다가 못 찾아서 지금 못 쓰고 있다가 마지막에 찾은 것이 경청. 아까 제가 경청을 말씀드린 거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듣는데 2년이고 말하는데 2년이고 듣는데 6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차이를 말하는 것에서 듣는 걸 배우는데 무려 60년이 걸렸습니다. 이 60년 걸린 걸 아직도 못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 소중한 걸 들을 줄 알면 우리 인생 분명히 달라집니다. 진짜 많이 달라집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상대는 고마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나 자신이 독존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나 이외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다른 부모님이 사랑해 준다 해도 미움과 사랑이 섞여 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는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저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이 뭘까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얼굴, 몸, 배, 다리통, 허벅지. 안타깝게도 사람에게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배반을 상징하는 등입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등은 이별, 배반, 슬픔, 안타까운 문자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별, 배반이라는 말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주 앉으면 심장은 다른 곳에서 뛰지만 그 비어있는 그 허전한 인간의 그 허전한 등 부분을 뒤에서 같은 방향에서 알아주면 심장은 같은 곳에서 뜁니다. 놀라운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전함을, 누군가의 아쉬움을, 누군가의
어둠을 안아주는 순간 심장은 같은 곳에서 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절은 가만히 살펴보시면 모두 배꼽을 중심으로 안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그죠? 관절도 안으로 되지 이렇게 바깥으로 잘 안 됩니다. 안 꺾입니다. 안으로 꺾입니다. 목도 뒤로 꺾이는 것보다 앞으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게 됩니다. 이기적인 것이 과연 필요한 거냐? 불필요한 거냐? 이기적인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타적인 건 없어도 살지만 이기적인 것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떤 이기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기적인 것을 흔히 생각할 때 나한테 이로움과 경제적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한테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아닙니다. 우리가 1차적인 이기심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한테 이익되는 행동이지만 진정한 이기심은 나 자신에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천사를 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배려와 봉사입니다. 배려와 봉사를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편이 됩니다. 근데 내가 당장 이익이 되면 너무 잘생기셨어요. 나 지금 처음 봤는데. 네,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시면 여기서 끝낼게요. 아니, 일단 여기 오셨으니까 큰 박수를 교수님한테 보내주세요. 너무 더 나가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마이크를 바로 쭉 올라갔을 때 연결드리도록 하고 인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